아니, 한국인들은 왜 줄을 안 서는 거죠? 이 나라는 기본적인 교양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건가요? 여기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말았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저는 프랑스인이고 예술을 소중히 여기고 커피를 마시며 시도 때도 없이 논쟁하며 개인의 권리와 공간을 신성한 유물처럼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저는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의 제 친구 수미는 이러한 프랑스의 개인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수미는 저희 부서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온 한국인 동료였습니다. 사실 수미는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착했거든요. 불만이 많은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보 같을 정도로 남을 신경 쓰는 그녀의 성격은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한 번은 그녀와 함께 러시아어의 파리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날이었죠. 저희는 3번이나 지하철을 그냥 보낸 후 겨우 탑승했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저희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앉자마자 웬 지팡이를 든 노인이 들어오더군요. 당연히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주의 정신이죠. 하지만 수미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은 미소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수미는 그날 아침 자신의 심각한 허리 통증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허리가 아프다며 신음하던 수미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일어서서 흔들리는 난간에 매달리더군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처음 보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모퉁이 빵집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었고 분명히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자신이 자리를 소유한 것처럼 저희 앞에 슬쩍 새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큰 소리로 항의하며 그녀에게 면박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부드럽게 제 팔을 잡고 속삭이더군요. 아마 그녀에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줄을 서는 것을 보지 못했겠지. 고의가 아닐 거야.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그녀가 고의로 새치기를 하던 모르고 새치기를 하던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면박을 줬고 새치기를 한 여성은 정말로 저희가 줄을 서 있던 것을 몰랐는지 매우 당황해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나쁜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건 정당화할 수 없고 변명도 전혀 통하지 않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그녀가 왜 제게 피해를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녀가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 수미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바보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얼간이처럼 보였고 저는 자연스레 한국은 답답한 바보들이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에도 제가 수민과 함께 다니면서 수민의 노약자를 위한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지적할 때마다 수민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더군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야.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 그리고 급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은 결국 대물림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거든. 사실 나는 네가 하도 나를 혼내길래 적어도 프랑스에서만큼은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호의의 습관이 너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몸부터 나가는 걸 어떡해? 아무래도 수미는 중범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갓 출소한 수감자들에게도 꽃을 가져다주며 노고에 감사할 녀석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수민에게 프랑스의 개인주의 문화를 억지로 주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 조국의 개인주의 문화에 신물이 나서 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수민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녀는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에 와보지 않겠냐며 저를 초대해 주었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프랑스의 차갑고 냉정한 문화에 실증이 제대로 났었고 심각한 슬럼프로 인한 휴식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수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로 저는 그녀가 제안한 날짜보다 이틀이나 일찍 한국에 도착했을 정도로 제겐 휴식이 매우 절실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을 줄 알았던 한국은 제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은 다소 답답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버스를 탈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버스의 시간 엄수가 아예 지켜지지 않아서 거의 이용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한국의 버스만큼은 전혀 달랐거든요. 정말로 수민이 말한 대로 버스 앱을 다운로드했더니 지도 앱에서는 모든 버스 노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이 탑승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매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버스는 실시간 승객 수요를 예측한 뒤 자동으로 배차를 조정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현한 국가기에 버스가 최적의 배차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 정류장들이 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의 숫자 비율대로 버스가 도착하는 것 같아 찾아보니 한국은 AI가 통합된 실시간 동적 추적 기능을 통해 승객들이 단 1분의 시간 오차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배차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승객 밀도, 도로 교통, 날씨 상태, 그리고 인근 혼잡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버스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은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였기에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도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건 모든 버스 시간표를 직접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는 프랑스의 뒤처지고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에 저는 수민의 답답한 모습과는 다른 한국의 최첨단의 기술력에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죠. 그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는데 밀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저 덤덤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조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서의 감탄도 잠시 저는 곧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만끽하던 와중 갑자기 제 앞에 줄을 서 있던 한 남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맨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기대어 있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줄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시 걸어갔고 마치 왕실 경비원처럼 할머니를 바로 앞까지 호위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제 눈앞에까지 말입니다. 저는 순간 그의 행동에서 수민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결국 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네? 저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려면 당신은 맨 뒤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지금 당신의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발 뒤처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거든요. 물론이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다만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니 할머니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실제로 할머니를 부축해줌과 동시에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가장 평범한 일처럼 줄의 맨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줄은 꽤 길었고 그가 맨 뒤에서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20-30분은 더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소비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다른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만큼 짜증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으며 제 뒤에 어떤 그룹에서는 그 남성이 자신들의 앞에 다시 줄을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이 남성은 개인의 도덕적 만족감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항의를 들음과 동시에 변명을 할 기회도 없이 끌어내려져 구렁텅이에 처박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말인가요? 이 시점에서 저는 어딘가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것을 지켜보세요 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의 몰래카메라 예능이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수민이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언뜻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정말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왔던 차였습니다.
도대체 왜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강요나 지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리와 시간 또는 편리함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교육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는 반드시 챙길 것과 어리버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버리가 되든 이용을 당하든 일단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사회는 방어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연이겠죠. 어쩌면 이 한국인 남성은 남들 앞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허세를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써 진정을 한 뒤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도 놀라운 장면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인들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태그함으로써 1초 만에 버스 탑승을 완료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승차할 때나 하차할 때 버스 기사에게 친절하게 인사까지 하는 매너를 보여주더군요. 보통 프랑스를 보고 우아하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프랑스는 그렇게 우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인사를 주고받지도 않고 아직도 동전을 사용하며 버스에 탑승하는 늙어버린 국가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오히려 한국은 프랑스를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국가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역시나 한국의 기술력은 봐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군요. 일단 이 시외버스의 좌석에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존재했어요. 또한 버스에서는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저는 데이터 없이도 버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지도가 표시해준 노선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을 살면서 처음 경험했기에 호기심에 계속해서 지도 앱이 알려주는 버스 경로를 확인했는데 버스는 원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동했거든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술이라도 취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버스가 경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한국의 시외버스의 경우 하차하는 정류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시간 경로 탐색 AI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AI 기반 교통 알고리즘이 교통 센서, GPS 위성, 승객 탑승 패턴, 도로 상황, 기상 조건 등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지시해 주거든요. 이 버스가 기존의 경로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저희가 원래 향할 도로에는 사고가 났거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다른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는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인가요? 한국은 마치 기술력 하나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운 것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비한다면 프랑스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뿐이었죠.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프랑스는 10년이 지난다고 해도 이런 기술을 상용화시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드디어 목적지역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의 여러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도 그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전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불필요한 경적 소리도 없었고 길거리에는 그 누구도 대서양 건너편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물론 거리의 쓰레기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제가 평소에 이게 대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했던 문제들을 전부 해결한 도시처럼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뿐이었어요.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쓰레기가 전혀 없이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또한 10m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공용 벤치, 무료 와이파이가 활성화된 공공구역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있었고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쓰레기로 넘쳐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쓰레기를 비우라는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낼 만큼 매우 똑똑했어요. 이건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비둘기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채 수거되기도 전에 전부 먹어치우고 거리를 헤집어 놓죠. 공공벤치는 거의 다 부서지거나
오랫동안 보수되거나 청소되지 않아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인 꽃바구니 상점이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저는 작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직원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깔끔한 디스플레이와 작은 터치스크린,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만 존재했고, 그곳에는 셀프 서비스 꽃바구니, 결제하려면 탭하세요 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직원이나 보안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저 수십 개의 신선한 꽃다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정직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더군요. 아무도 훔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저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작동시킨 후 꽃을 집어들고 떠날 뿐이었죠. 만약 이 꽃상점이 파리에 있었다면 30분 만에 꽃은 도난당하고 키오스크 화면이 깨지고 불이 붙은 채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시민들 하나하나가 수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정말로 수민과 다른 한국인들의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이렇듯 한국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국가로 만든 것일까요? 반면에 한국인들의 남을 위하는 행동을 그렇게나 바보 취급했던 프랑스는 도저히 한국처럼 할 수 없기에 차갑고 냉담한 소름 끼치는 국가로 남을 뿐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저는 믿을 수 없는 일투성이었던 한국의 혀를 내두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꽤 많았는데 이들은 줄을 이상하게 서 있더라고요. 바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쪽에 차례차례 줄을 서 있는데 그 뒷무리의 사람들은 간격을 엄청나게 벌린 채 다른 줄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기괴한 방식의 줄서기는 처음 봤고 제가 대체 어느 그룹에서 줄을 서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어요. 그리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앞무리의 맨 뒤에 서는 게 맞는 방식의 줄서기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뒷무리의 사람들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맞는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새치기를 한 셈이고 원래는 뒷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야 하는 게 맞았다면 한국인들은 새치기를 한 제게 맹렬한 항의를 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새치기를 하며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겐 주먹까지 서슴지 않고 날리며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게 항의를 하기는커녕 아예 제게 눈치를 주는 사람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맞게 줄을 섰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고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까지 느꼈어요. 이러한 한국만의 줄서기 방식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었기에 저는 항상 맨 앞줄에 맨 뒤에 줄을 설므로써 한국식 방법에 동참했는데요. 여전히 이런 저를 안이 꼽게 보거나 항의를 하는 한국인들은 없었기에 저는 이젠 제가 한국식 줄서기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수민과 약속을 잡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앞줄에서 버스를 탔고 그렇게 수민과 만나기로 한 홍대에 도착했어요. 수민은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며 제게 최고의 닭갈비 식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제가 한국의 닭갈비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녀의 사려 깊음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제겐 곧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닭갈비 식당 앞에서 줄을 섰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곳 닭갈비 식당은 매우 유명한 곳인지 줄은 버스 정류장에서 보다 더욱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3개의 토막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입구 근처에 있었고 8명쯤이 모여있는 깔끔한 작은 줄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약 5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기둥 근처에서 서성이며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막은 다시금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존재했죠. 저는 형사처럼 그 장면을 스캔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었나요? 근처에 두 번째 레스토랑이 있었나요? 별도의 테이크아웃 라인일 수도 있어요. 몇 초간 어색한 망설임 끝에 저는 제가 늘 했던 대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저는 한국인처럼 한국 문화와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고, 수미는 그런 저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뒷무리의 사람들은 제게 아무런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을 보니 저는 맞게 줄을 선 게 분명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지만 오직 수민만큼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녀는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것처럼 저를 향해 소름 끼친다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클레어. 안 돼. 아무래도 수민은 한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에 줄 서기 방식도 제대로 모르다니 아무래도 수민은 맹한 녀석이 맞아 보였죠. 왜? 줄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국에서는 내 방법이 맞아. 나는 이 그룹의 맨 뒤에 있거든. 내 뒤에 있는 무리는 테이크 아웃을 하거나 다른 식당에 가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야. 한국인이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수미는 인내심을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클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토막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거야. 이들이 줄을 띄워서 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줄을 나눈 것일 뿐이지. 즉, 우리는 맨 뒷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서야 한다는 거야. 저는 잠시 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마음은 뛰었습니다. 저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의 경험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만약 수민의 말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나 소름 끼쳐 하던 새치기를 오히려 제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남성에게 윽박을 지르며 맨 뒤로 돌아가라고 했던 일, 그리고 프랑스 빵집에서 수민은 여성이 모르고 새치기를 했을 거라며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 여성에게 화를 내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제게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새치기를 했을 리가 없었죠. 저기를 봐 수민, 우리 뒤에 있는 무리의 사람들은 아무도 내게 화를 내고 있지 않아. 다들 내겐 관심도 없지. 너도 프랑스를 경험해봐서 알잖아.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유난인지 말이야. 만약 내가 새치기를 했다면 그들이 내게 항의를 했겠지. 아무래도 너는 줄 서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수미는 매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나가더군요. 그건 내가 외국인이니까 클레어. 수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내게 항의를 하지 않은 거야. 내가 프랑스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거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지. 그러나 한국은 달라. 한국은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아무리 새치기를 하더라도 그에게 나쁜 의도가 없는 이상 한 번쯤은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한국인들은 고의적으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물도 없지만 잘 모르거나 사정이 있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들이거든. 한국인들은 실수에 의한 새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보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나쁘게 봐. 우리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거든. 그러니 딱 봐도 외국인인 내가 새치기를 한 상황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내게 새치기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건 너무도 명백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야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제 이해했니?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줄이 갈라지는 모양이었고 저는 크나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도를 막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한국인들의 배려심에서 비롯된 특별한 줄서기 방식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프랑스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워졌어요. 모르고 제 앞에 줄을 선 할아버지에게 윽박을 질렀던 경험, 매우 급해 보이는 여성에게 맨 뒤로 가서 차례를 지키라며 욕설을 퍼부었던 경험 등 저는 제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아량을 잔뜩 받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프랑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과 같은 줄서기 방식은 찾아볼 수 없겠죠.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줄을 끊어서 선다면 이를 이용해 넘쳐나는 새치기들 때문에 줄이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남에 대한 배려심을 베푸느냐 아니면 자신의 권리만 챙기는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겠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입장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 주문해야 하는 추가 반찬이나 생수 등은 한국의 식당에서는 무료로 제공되었고 닭갈비 또한 정말 최고의 풍미를 자랑했지만
솔직히 제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나 자부심을 가졌던 프랑스에 대한 왠지 모를 부끄러움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시위나 정치적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혁명이었습니다. 이기심과의 전쟁이었으며 오직 친절과 인내로 매일 싸웠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바로 한국식 방법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 식당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반찬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떨어지면 서로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을 위해 셀프바에 가서 김치를 담아오죠. 이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였다면 자신이 먹을 김치만 담아올 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배려심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가망이 없다고 말한 그 국가는 가장 응집력이 강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장이 개인들이 서로를 밟고 지나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뒤처지지 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똑똑하고도 마음씨가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끄럽지만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고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천연자원, 더 많은 정치적 권력 등 전부 순전히 약탈로 인해 얻거나 운이 좋아서 얻은 것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 개개인은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늦더라도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차례를 양보하는 사람들, 절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만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전 세계적인 현대성의 상징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마음가짐, 즉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품위 있는 태도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니 모든 것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기차가 늦고 거리는 더럽고 시스템이 고장난 지 몇 년은 되었음에도 아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만을 돌볼 때 결국에는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앞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옆을 바라보죠. 뒤처지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어디에나 있는 초고속의 인터넷, 딱히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유지되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청결한 거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계속해서 배출하며 최첨단 기술 수출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지저분하고 오래된 건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려한 쇼맨십이 아닌 일상 속에서 건물이 빛나고 있었죠. 자동으로 회전하는 옥상 태양광 패널,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산만한 보행자를 안내하기 위해 부드럽게 번쩍이는 LED 스트립이 내장된 인도 등의 일상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 프랑스였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설치가 되자마자 훼손되거나 혹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썼다며 폭동이 일어나겠죠. 폭동으로 인해 생기는 무질서와 여러 경제적 비용은 고려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너무도 당연하게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처에 공중화장실조차도 흠집이 없고 자동화되어 있으며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모든 화장실에서는 함께 쓰는 공간임에도 휴지와 온수가 구비되어 있고 온도 조절 비데까지 제공되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변기 뚜껑조차 전부 떼어서 훔쳐가기에 프랑스에서는 유료 공중화장실조차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버려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서로를 챙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의 쓰레기를 집어들었을 때, 별다른 지시 없이도 완벽한 줄이 형성될 때, 그리고 이러한 사회 질서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유지될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울타리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비용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존경스러운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의 여러 충격적인 경험들을 한 뒤 다시 프랑스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고 왔던 한국이지만 솔직히 돌아갈 때는 거의 울 뻔했어요. 한국 도시는 이미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효율적이며 항상 저보다 2걸음 앞서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저를 이대로 그냥 보낼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고 그렇게 캐리어와 배낭을 낑낑대며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낑낑대고 있던 제 손에서 캐리어를 뺏은 뒤 그대로 저 대신 옮겨주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성을 의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대로 짐을 들고 도망가는 범죄가 너무나도 흔하거든요. 그러나 남성은 짐을 들어준 뒤 마치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그대로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마치 수민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놀란 가슴을 아는 채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불친절한 눈빛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꽤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곧 할머니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선 뒤 제게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고 제안해 왔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자리를 제안하면 그들이 제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원할 확률은 90%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쳤을 확률은 10%입니다. 수민이 20%에 속하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자리 양보를 거절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수많은 짐들을 가리키면서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대시더군요. 아마 할머니는 제 많은 짐 때문에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단순한 호의로 제게 자리를 양보해 준 거라도 어떻게 제가 노인의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5분여간의 실랑이 끝에 할머니는 제가 쥐고 있던 손가방을 확 채가더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할머니는 자리 양보의 대가로 제 가방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기엔 할머니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저는 이 한국인 할머니에 대한 왠지 모를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는 약 3정거장 뒤에 제 손가방을 건넨 뒤 옅은 미소를 건네며 지하철에서 하차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순전히 호의로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 거였거든요. 할머니의 눈에는 손가방이 꽤나 무거워 보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는 그저 젊은이들이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호의와 친절은 절대로 구경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저 왈칵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제 그간의 못난 행동들이 떠올라 수치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다시는 한국에서 겪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겪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친절이 항상 의심받는 곳. 이곳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웬 남성이 제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이건 전형적인 돈뜯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혹은 제 짐을 통째로 가지고 도망가겠죠. 프랑스에서는 대가 없는 호혜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떠올렸죠. 프랑스에서는 한국인들과 같은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순진하다고 부르지만 이건 한국인들이 순진한 게 아닌 프랑스인들이 겁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남을 믿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파리 공항에서 도움을 베푸는 척하는 남성을 믿지 않은 것처럼 저는 한국인들과 같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신뢰를 주고받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인들처럼 무례하고 짜증스러워서 외견상으로만 까다로워 보이는 게 아닌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것을 인간다움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분명 저 자신을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하고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국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조용히 있어야 할 때를 아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법보다 더 강력한 것, 즉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사회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파리 공항에서의 자잘한 사기 시도부터 택시 사기 등 수많은 친절을 가장한 사기를 겪으면서
저는 다시금 수민이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넌 너무 물렀어. 파리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넌 여기서 산채로 잡아먹힐 거야.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수민은 저희 중 누구보다 강했던 녀석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프랑스인들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인 수민처럼 할 수 없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저 많은 생각에 잠긴 채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